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인사를 두고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대학 동기가 대표이사에 선임되자 인수위는 모렴치하다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인수위가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게 놀랍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통일부 산하 기관장이 장관에게 사퇴 시한을 통보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산업부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일제히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왔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이상의 추가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식용유값 급등이 국내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8,000원, 3만 원짜리 쓰다가 35,000원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48,000원, 5만 원. 콩기름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신구 권력이 인사권을 두고 또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인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알박기 인사, 비상식적, 모렴치라고 몰아세울 정도로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선임된 걸 비판한 건데요. 감사원에 면밀한 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5년 전엔 이 전임 정부의 인사 자제를 요청해 놓고 이제 와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청와대는 인수위원회가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게 놀랍다며 응수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박 대표이사가 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의 대학교 동창인 점을 거론하며 정권 말 인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 4조 1천억 원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차례나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KDB 산업은행이 이를 무시했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국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발끈했습니다. 청와대는 논평을 내고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 자리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인수위원회는 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주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인사를 중단하라 했는데도 강행을 했다는 건데요. 이 회장은 민주당 20년 이 장기 집권 옹호 발언을 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인사 논란과 관련해 대주주인 KDB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은행 초대 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대표적 친문 인사로 현 정권의 금융계 실세로 불립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 참여했고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의 방북 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출판 기념회 행사에서 이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을 연상시키는 건배사를 제안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20년을 가자 20년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또 일은 잘하시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어요. 네, 앞으로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정상화 관리위가 한다며 인사는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박근혜 정부 인사를 쫓아냈다는 이 블랙리스트 수사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넘어 산업부, 이번엔 통일부 산하기관장이 당시 장관으로부터 사퇴 시한까지 통보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는 자기 모순이라는 게 이 기관장의 비판인데요. 공태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통일부 고위공직자의 연락을 받고 집무실에서 만난 건 지난 2017년 7월. 이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냥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다.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뒤에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전화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명균은 그때 전화가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9월 1일자로 국회가 새로운 회의가 시작된다.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사표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사퇴 시한까지 못 박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손 전 이사장은 이런 내용을 지난 2019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진술했습니다. 최근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집권 초에는 관례라며 사표를 요구하다가 집권 말에 태도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의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정치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자기 모순입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 손 이사장이 그만두겠다고 알려온 것을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임기 말에요. 알박기 블랙리스트가 혼재되면서 인사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찬 회동을 가진 지 사흘 만에 또 인사 문제,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문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기 인사 갈등의 핵심은 인사권은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일은 새 대통령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가 다음 정권이 보기에는 알박기로 보이는 것이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는 행태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른바 정권 교체기마다 있었던 갈등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의 알박기로 추정되는 현 정부 인사 59명을 발표하는 등 줄곧 견제를 해왔지만 인수위가 나선 건 오늘 처음입니다. 자, 시청자도 질문을 주셨고요. 저도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도 아닌 이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인사에 왜 인수위원회가 유독 발끈한 겁니까? 네,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이 문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두선 사장은 문 대통령 동생의 한국해양대 동기고 또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옥포 조선소를 갔을 때 직접 의전을 맡아서 화제가 됐었죠. 인수위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인사다, 비상식이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인수위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감사원 조사를 요청한다고도 했는데요.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인선을 중단해달라고 2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인사를 강행했다 이렇게 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약속했던 산업 재편 공약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난달 거제 유세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우조선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인을 맞이해서 거제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기자가 말도 했는데 오늘 인수위 발표를 보면요, 뭐 직권남용 이런 혐의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콕 집어서 지금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수위가 그 산업은행을 향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동걸 은행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은행장은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중용됐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는데요. 임기는 3년인데 지난 2017년 사는 회장이 된 후에 지난해 연임을 한 상황이라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내부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기류도 읽히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는 전임 정부를 비판을 하더니 똑같이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인수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수위도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꺼내서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는 인수위가 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데 대해서 우선 발끈했고요. 또 입장문에 밝힌 이 대목,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라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며 반격을 한 겁니다. 청와대는 민간기업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은 건데요. 대우조선해양이 4조 원가량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 있고 또 산업은행의 지분이 55.7%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수위는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의결만 거친 거 아니냐, 사실상 산업은행이 주도한 것 아니냐,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이제 쫓아낸 게 환경부뿐 아니라 뭐 곳곳에 있다 이런 게 지금 수사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공개되는 양상을 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시기는 2017년 이제 대선 후 하순 부분에 부처 차관 또는 국장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불러서 권고사직은 안 되고 자진 사퇴해다 그리고 관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정권 이양기에 뭐 이런 알박기 인사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이번 상황처럼 시끄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정권 인사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여론전이란 방법밖에 없어서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까지 됐었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런 사퇴 압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그 대우해양조선 인선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도 물어봤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임기 말에 인사 때문에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네,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 시절 블랙리스트 수사도 했었던 만큼 문제될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면 뭐 당분간 좀 더 시끄러울 것 같네요. 네, 이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취임 전까지는 정부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성부 폐지와 우주청 신설 정도만 우선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요. 야당과 부딪힐 사안을 마냥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겁니다. 정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전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항공우주청 신설 정도의 소폭 개편 방안이 유력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취임 전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려면 172석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싸우기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미래가족부로 개편하는 방향에 무게가 쏠립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안전을 정부가 지켜드려야 한다는 그 점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이든 아니면 체제를 다시 정립하든.
인수위 관계자는 창조적 파괴의 관점으로 봐달라며 피해자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항공우주청 설립 부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열린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에서 항공우주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고 묻는 등 항공우주청 신설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내각 인선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 이어서 경제와 외교 분야 인선부터 서두르고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은 김성한 인수위 간사가 유력합니다. 첫 내각 인사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관련 분야 장관 인선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대상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우리나라가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른바 통상외교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인 최상목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와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인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후보군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책사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유력합니다. 김 간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물러났던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해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국회의원 발탁은 최소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연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인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후보들보다도 제가 경기도정을 4년간 책임을 지게 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까지 고민했던 유 전 의원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경기도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46만여 표 뒤졌는데 대선 표차 기준으로는 호남 다음 험지로 꼽힙니다. 유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비판했던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막판 합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할지 전략 공천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천 불복 이력으로 벌점을 받는 건 부당하다면서도 경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10% 감점 받으라고 하니까 10m 앞에서 뛰고 나는 스타트 라인에서 뛰고 내가 무슨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홍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아 변호사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당을 발표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안민석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로 본인이 이재명 전 지사와 함께한다며 이른바
명심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나흘 만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김병욱 의원도 회견장에 나란히 서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오선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검찰공화국에 맞서 경기도를 지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자리엔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재명과 안민석은 한다면 하는 그런 또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조정식 의원 등 4파전이 형성된 가운데 친문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 경선 룰에 대한 신경전도 본격화됐습니다. 김동연 대표는 외부 인사가 불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존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룰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이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요. 퇴임 후에 내려갈 이 양산집 건축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 김정숙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지난해 11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새 사저를 짓기 위해 1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재산 공개에 나타났습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기관에서 3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부인 김정숙 여사는 개인으로부터 11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은 대출 규제로 고이자 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영부인은 인맥 찬스로 11억 빌려서 집을 사고 있는 현실. 어떤 국민이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빌린 것이라며 이자 비용도 당연히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빌렸는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매곡동 사저를 매각한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매곡동 사저를 9억 원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사저와 일부 땅을 직거래로 26억여 원에 팔면서 17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매매 거래 후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아 누가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매입자가 누구인지도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 재킷과 이 브로치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또 논란을 낳았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명품 브랜드 샤넬의 재킷. 최근 옷값 논란이 일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 옷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탁 비서관의 설명대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는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다고 소개된 재킷이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전시한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입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깔 배치뿐 아니라 한글이 새겨진 위치도 다릅니다. 같은 디자인의 다른 옷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정숙 씨가 입은 옷은 엘보라인 위에 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시된 옷은 그 밑에 있네요. 어깨 부분도 색감이 달라. 샤넬 측은 채널A의 재킷은 한 번 대여 뒤 바로 반납됐고 지난해 11월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시된 재킷이 순방 재킷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브로치 구매 시점도 논란입니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와 만난 의상 디자이너는 순방을 앞두고 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가 호랑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며 2018년 컬렉션을 보고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이 매물을 유도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현 정부에 유류세 인하도 요청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1년 동안 유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최고 75%에 이르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예고됐습니다. 윤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는 다음 달 5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그보다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억소리가 날 거라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금 완화 문제에 대해 3시간 가까이 논의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입법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국힘에서 지금 인수위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저희도 그거 플러스 또 그 이후에 또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 정도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2018년 4월 전에 구매한 주택의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있어 후퇴는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자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과 한마디 없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디를 갔을까요? 네, 이틀 전 대전에 다녀온 걸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그날 법무부가 공개한 박 장관의 일정을 보면요. 오후 4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작으로 보호관찰소와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갈 만한 곳인데 왜 논란일까요? 법무부에서 알린 일정에는 없던 다른 일정에도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지역구가 대전 서구 을인데요. 다른 대전 지역 의원과 함께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지역구 챙기기 행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박 장관은 대전에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여러 관련 시설들 다 갔는데 정작 제가 사는 곳은 가보질 못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일정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갈 만한 곳이던데 그 김에 뭐 지역구 행사 하나 가는 거 정도는 뭐 이해해 줄만 하지 않나요?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또 있는데요. 원래 그날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무원들을 치하하는 군정훈장 수여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행사 하루 전날에 이 참석 대상자들에게 갑자기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박 장관의 코로나 확진까지 맞물려서 벌써 4번째 취소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훈장 전수자들을 찬밥 신세로 만들고 지역 행사에 숟가락 얹으러 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역구 아니고요. 초선 때 그것도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잠깐 한 40-50분 조퇴해서 다녀왔고 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취소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 업무보다 지역구 의원 업무가 우선이냐 이거네요. 네, 박 장관이 지난해 대전을 찾아서 한 이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맡은 임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이 생활비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생활비가 공개된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금액 또한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년간 총 수입이 19억 8,200만 원, 이 세금을 제외하고 생활비로 쓴 건 13억 4,50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2,200만 원가량을 쓴 셈입니다. 한 달에 생활비 2천만 원, 생각보다 많아요. 네, 한국노총에 올해 발표한 자료를 좀 참고하면요. 노동자 2인 가구의 생활비는 약 430만 원가량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거비도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런 발표를 했었죠.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관저에 이제 가족 식사 대장을 비치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부부 식사비,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값 등을 포함해서 휴지, 치약, 칫솔까지 전부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부부 생활비 규모를 직접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전액 사비로 샀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국민 세금을 쓴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를 40.2%를 감축했습니다.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연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이 꼬리를 물면서 관심이 계속되다 보니 청와대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 대통령 부부 생활비까지 알게 됐네요. 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요즘 식당이나 술집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11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 테이크아웃으로 술을 팔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 추가로 거리 두기를 푼다지만 이미 유명무실해진 현장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홍대 앞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술집 간판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바로 앞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 손에는 맥주가 들려 있습니다. 3, 3, 5 모여 대화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쳤거나 쓰지 않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술을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판매하는 곳인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들도 불을 밝힌 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 중입니다.
밤거리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안 돼요. 이제는 진짜 전혀 안 되는.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5명에 1명이 걸리는 지금 시대잖아요. 밤 11시 8인 거리두기가 유명무실해졌지만 지자체에선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서 파는 것은 거기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법이. 정부는 내일 사적 모임 10인 밤 12시로 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지하철 타냐, 이런 철없는 말을 들은 어르신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행패 부리고 민폐 끼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가득한 지하철 1호선. 바디캠을 달고 있는 한 남성이 앉아있는 노인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노인이 남성을 다독여보지만 욕설은 더 심해집니다. 당시 남성은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연이어 시비를 걸었고 노인이 이를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승객이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는데 또 요즘 이제 세상에 너무 흉흉한 세상에 어떤 저도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퇴근길 2호선 지하철에선 마스크를 벗은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만든 20대 여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른바 지하철 빌런이 활개를 치면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시는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27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사법권이 없다 보니 불법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적극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한편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버스 정류소를 덮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주차장에 들어온 SUV 차량. 담장을 들이받더니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채 빠른 속도로 후진하며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결국 차량은 20m가량 떨어진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로 먹고 쓰는 것이 발전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차량이 돌진한 정류장에는 60대 2명이 있었는데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80대 남성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악셀을 쭉 밟아가지고 차가 뒤로 가는 거죠. 그게 운전자가 실로 운전 미숙을 해가지고 하여튼 된 사고로. 앞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대형마트 주차장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고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통시장을 덮쳐 할머니와 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이 넘고 그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령이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네에서 읍내까지만 이제 통행하세요. 야간에는 통행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운전 면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의 운전을 무조건 막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표지판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신호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교통 환경 개선도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 논란이 많았죠. 문신사들이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오늘 헌재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인지 이은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문신업 종사자단체가 현행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건 지난 2017년. 30년 전인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문신사가 의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된 것 문제라고 본 겁니다. 헌법 소원 제기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 처벌 조항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신 시술은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의료인이 아니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반면 나머지 헌법재판관 4명은 문신은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문신 시술 절차나 도구 등을 규제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문신사 단체는 헌재 결정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문신을 의료로 만드는 기득권에 맞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2016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선 2명에 불과했던 소수 의견이 4명으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예전보다 문신이 대중화된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인입니다. 상인들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는데 김유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식용유는 음식을 할 때 꼭 필요한 재료죠. 최근 폭등한 식용유 가격이 재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닭튀김을 파는 가게에선 식용유 가격 쇼크를 온몸으로 체감 중입니다. 28,000원, 3만 원짜리 쓰다가 35,000원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48,000원, 5만 원. 손실은 고스란히 홀로 감수합니다. 양을 줄여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때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남는 게 없죠. 튀김과 떡볶이를 파는 집에선 식용유 10통을 쟁여두기도 했습니다. 품귀 현상에 대비한 겁니다. 참고 참다가 가격을 조금 올렸다고 털어놓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튀김 5개인데 4개로 할까 하고, 그리고 야채랑 좀 잘 나가는 거 몇몇 가지는 그냥 700원씩 받다가 1,000원으로 올려봤어요. 10년 장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드신 거세요? 그렇지. 그땐 그래도 기름은 팔았어. 근데 이게 이렇게 오르니까 안 팔려.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의 원료 주산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으며 수출에 차질을 빚자 대체품인 팜유와 콩기름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산지로 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가격 상승이 더욱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콩기름의 선물 가격은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콩기름과 카놀라유가 84%, 66%씩 올랐습니다. 폭등한 식용유 가격이 외식 물가를 도미노처럼 밀어올리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점포 9곳이 불타는 큰 화재가 발생했죠. 무허가 점포가 불에 타자 이를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과 불법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가 취재했습니다. 화재로 무너진 먹자골목 상점가에 구청 직원들이 안전 펜스와 천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꺼낼 거 있으면 지금 빨리 꺼내. 꺼낼 거면 지금 못 꺼내. 저 밑에가 저 냉장고 밑에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생활용품 저기 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물론 안 이제 돼요, 저기 1980년대에 조성된 마장동 먹자골목. 이곳 상점에서 거주까지 하던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여기? 여기서 살았으면 모르 40년 넘어. 타버린 간판 속에 어머니 사진이 보입니다. 어머님이 평생을 해오신 데라 자식들도 그게 제일 좀 가슴이 아프네. 일상으로 회복, 원상복귀가 저희 바람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라는 답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막막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시 여기에서는 영업을 그러니까 다시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일단 구두 통보를 받았어요. 화재가 발생한 먹자골목은
국공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점포들입니다. 성동구청 측은 무허가 건물이 불에 타버리자 상인들의 잦은 퇴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먹자골목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여름에는 썩은 데가 진동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 주민한테는 다 해롭습니다. 주거 환경에는 아예 안 맞습니다. 부동산 시세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나요? 상당하죠. 우리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얼음 장사를 하며 마장동에서 청춘을 보낸 먹자골목 주민. 저 아파트 한 개도 없었대. 저기 돼지 막 잡으러 소 잡으러 그때부터 얼음 내가 갖다 대고 했거든. 그래서 섭섭한 마음 더지. 화재만큼 아픈 이웃 간 갈등을 풀려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입니다. 한 50년씩 이렇게 장사해놨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살아요. 서로 좀 살게끔 해줘야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투입한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이 뺏어서 반격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을 뜻하는 G마크가 그려진 전차가 주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포탑 위에 올라가 엄지를 지켜 세웁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달린 군용 트럭 뒤로 장갑차도 끌려갑니다. 연료가 떨어지거나 고장난 러시아군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군이 재활용해 반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러시아 전차 17대를 노획했다며 전쟁 전보다 전차와 장갑차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일부러 장비를 고장내고 실수로 자국 비행기를 격추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반란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nd even though we believe Putin's advisors are afraid to tell him the truth, what's going on and the extent of these misjudgments must be crystal clear. 불똥은 러시아 본토까지 튀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국경과 약 25km 떨어진 러시아 무기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쏜 탄도미사일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등을 조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졌지만 양국은 하루 만에 큰 진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각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한 달 넘게 맹렬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 민병대와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현지 취재 중인 채널A 김윤종 특파원이 머리를 질끈 묶은 여성들과 함께 민병대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아직 닿지 않은 서남부 도시 체르니우치. 학교 교실에는 교과서 대신 총기 재원 설명서와 AK-47 소총이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도 소총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아직 서투지만 탄창을 끼우고 표적을 향해 한쪽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앉아싸, 엎드려싸 자세도 진지하게 따라합니다. 교실에 책상을 세우면 은폐물이 됩니다. 교관 설명에 따라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배워봤습니다. 총기는 무겁고 기동이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던 20대 여성은 주요 도시 빌딩들이 폭격에 파괴되는 모습에 분개해 총을 들었습니다. Жити просто в мирній країні без яких-небудь конфліктів, щоб наші діти жили в мирі, щоб над ними було мирне небо і щоб все у кожного українця все було добре. 언론인을 꿈꾸던 20대 여성의 손에도 펜 대신 총이 쥐어졌습니다. Військових квитків, не було документів, не було навичок, вони одразу виклалися. У нас були величезні черги у військкомати, по 100 тисяч людей просто записувалися на день. 우크라이나 침공 뒤 사나흘이면 함락될 것으로 보였던 수도 키이우에서 36일째 강력한 항전이 벌어지는 것도 13만 명 규모의 민병대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등을 놓고 양국이 협상 중이지만 이곳 청년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체르니우치 국립대학 앞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번 회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І маємо припинити вогонь, тому я дуже підтримую нашого президента. І якщо буде доцільно проводити референдум про вступ в НАТО. 종전을 구걸하지 말자는 청년들. 세계 최강 러시아군의
당당히 맞서는 시민들이 있어 우크라이나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개 팀 간판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승 후보는 KT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이정후와 푸이그. 호랑이 티셔츠를 맞춰 입은 나성범과 김도영. 코로나19로 멈췄던 미디어데이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른바 공공의 적은 KT였습니다. 작년 우승팀인 KT 위즈는 꼭 넘고 싶습니다. 네, KT 위즈를 꼭 이기고 싶습니다. 챔피언 벨트는 지키기 더 힘든 겁니다. KT 소영주는 여유 있게 응수합니다. 지켜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쟁쟁한 선배들 사이로 기아 김도영이 신인 중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이종범을 연상케 한 시범 경기의 맹활약 덕분에 바람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진짜 아들 이정후와 만났습니다. 일단 얼굴은 훨씬 잘생겼고요. 도영이가 25살 또 30살 도영이가 또 아버지를 더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계속 뭔가 모르게 좀 울컥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범 40주년을 맞이한 프로야구. 김광현, 양현종 등 빅리그에서 선수들이 돌아왔고 김도영, 송찬의 등 새 얼굴이 등장하면서 올 시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내륙에 산발적으로 내린 비는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어느덧 4월의 첫날인데요. 시작을 꽃샘추위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아지겠고 충주의 경우 8도 가까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는 만큼 농작물 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낮엔 기온이 쑥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대체로 맑지만 남부는 흐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제주엔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에 호남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4도, 대구는 5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4도, 광주는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봄꽃 개화가 속도를 내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다주택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1주택이 원칙이다. 다주택 정리하라고 청와대가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비싼 양도세 내느니 욕먹어도 버틴 거죠. 이제 와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는데요. 모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편가르기 하다가 내로남불로 명분 잃고 또 매물이 없다 보니 집값 올라 실리도 놓쳤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동산 정치의 말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